어쨌건 6학년까지는 최소한 자기가 자기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기 독서법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5, 6학년까지는 사실 충분히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많이 쌓인 아이들일수록 읽기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독서교육 전문가 오연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오래 만나면서 함께 책 읽기,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약간 환경적인 것 때문에 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아이들이 5, 6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이 너무 많아져서 바빠져서 책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3, 4학년으로 내려와서 한 3학년, 4학년만 돼도 학원, 그리고 학원 숙제, 그리고 주말에도 또 요즘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어떤가요? 실태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일찍 독서에서 이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학년 때 흥미를 붙이고 이제 독서 효능감을 느꼈다면 한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독서에 깊이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었는데 책에 대한 흥미도가 남아있는 친구들은 읽고는 싶은데 너무 몸도 피곤하고 바쁘니까 저학년 때 읽었던 쉬운 책들만 자꾸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독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학습에서 독서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깊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나 공부나 숙제가 많다 보면 심리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독서를 하려면 사실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2시간, 3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다가도 숙제 생각이 나면 숙제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 저희 독서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 영어 숙제 해도 돼요? 수학 숙제 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읽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 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2가지로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취향 독서를 통해서 독서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취향 독서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을 때 몰입이 잘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책을 읽을 때 어느 장소가 편한지, 어디에서 책을 고르는지, 내가 고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게 저학년 때부터 중학년까지 쭉 배워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몰입 독서를 통해서 읽기 지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읽기 지능은 낯선 글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 낯선 글을 잘 읽고 이해를 하려면 낯선 글을 읽어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 문학작품이거든요. 이야기책을 읽으면 처음에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저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읽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호작용을 해요. 이게 많이 쌓인 아이들일수록 읽기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독서를 그냥 취미 영역으로 두지 않고 저희가 학습까지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이 2번째도 분명히 달성을 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림책, 만화책을 읽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독서가 저희가 본질적으로 독서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스스로 취미의 영역으로 둔다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독서를 이야기할 때 교육에 활용하려고 저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독서 교육이라는 거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취미 독서만 그냥 하기에 두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요령 있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독서의 깊이를 좀 느낄 수 있게 도와주긴 해야 됩니다. 아이 독서 습관을 망치는 부모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할 일 다 하고 읽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서 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할 일 다 하고 읽어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독서를 좀 부정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누구나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걸 부정하는 부모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으면 당장 해야 될 숙제 또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읽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할 일 다 하면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제가 독서를 부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이들도 마음속에서 이상하다.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할 일은 다 하고 읽으라고 하고 또 막상 읽으려고 하니까 또 바르게 앉아서 피곤한데 읽으라고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책 다 읽으면 사줄 거야. 이 말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숨막히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집에 쌓여있는 책은 아이들이 선택한 책이기보다는 부모님이 선택하신 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독서를 할 때 자신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열리지가 않으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딱 2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뇌와 인지 자원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독서가 오래되면 오히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선택한 책이라고 해도 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게 왠지 옛날 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책은 냉장고에 야채를 사듯이 새로운 책을 계속 구해서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고루 읽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골고루 읽어서 나쁠 거는 전혀 없고요. 저도 스스로 제가 책을 다분야 독서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사실 언제 가능하냐면 아이들이 자기 취향 독서, 재미 독서, 흥미 독서를 아주 한껏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학습적인 목적으로 골고루 읽기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골고루 읽어라고 해서 또 읽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여러 가지 좀 요령을 좀 갖고 접근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골고루 읽을 만한 책을 딱 구비를 해주시고 골고루 읽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할 것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독서를 해야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저도 초창기에 수업할 때에는 독서는 재밌고 즐거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타고난 언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재밌게 읽어, 즐거운 것부터 읽어라고 100번 말해도 전혀 책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활자 자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어렵고 낯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운데 사람마다 운동이 쉬운 사람이 있고요. 요리가 쉬운 사람이 있고 또 뭐 만들기가 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처럼 그 글자를 읽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재미, 흥미로 시작하기보다는 물론 그게 아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약간은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좋은 이야기, 좋은 그림책, 좋은 언어의 세계에 계속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해야 되는 일은 맞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두었을 때 살펴보면 사실 6학년까지 똑같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책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책 노출은 부모님이 요즘은 도서관 가서 많이 가져오셔서 이렇게 바닥에 뭐 깔아놓으시고 이런 것들 이제 책에서 많이 읽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은데 일단 아이랑 같이 손잡고 도서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신선한 것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저희가 힘들게 계속 어딘가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신간도서 코너가 있어요. 신간도서는 우리 어린이 책의 경우는 특히 이 시의성이 되게 민감하고 요즘 친구들의 흥미도에 되게 민감해서 제목만 딱 봐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관계의 책이라고 해도 저희 때 읽었던 친구관계 책과 요즘 친구관계 책은 이야기의 결들이 조금 다르고요. 무엇보다 신간도서일수록 젊은 작가분들이 쓰는 책이 많아서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랑 되게 비슷한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쏙 들어오는 책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비문학하면 되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 보면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제목에서부터 역시 요즘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사회 이슈들이 그 비문학 책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거나 발췌독만 해도 그 새로운 것에 많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구석에 가 있거나 도서관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 너무 많은 활자가 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1차적으로는 도서관에서 한 10권에서 20권 갖고 오셔서 집에 작은 도서관을 꾸며주시고 거기에서 고르다가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책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하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부모님들께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독서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다. 언제쯤 알아서 혼자 읽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알아서 혼자 읽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글자가 다른 친구들보다 편안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읽지 말라고 해도 어디에선가 가져와서 읽고요. 심지어 읽을 게 없으면 집에 있는 어른 신문, 잡지, 관리비, 고지서까지 읽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매우 소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습관을 잡아야 되겠다라거나 아이들에게 알아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 환상을 일단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그렇게 책을 깔아주는 건 아주 1차적인 거고요. 제가 활자에 진입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 활자를 음성으로 변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읽어주기입니다. 글자 자체가 되게 정제되어 있고 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소리로 다 변환을 해주시면 아이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책의 글자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글자에 조금 더 진입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요즘 오디오북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책, 같이 읽기를 원하는 책 또는 스스로 읽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책이 있으면 오디오북을 구하셔서 먼저 귀로 듣게 해주세요. 교실에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여행 가시는 오가는 길, 일상에서 차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오디오로 들으면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다 이미 구현이 되고 상상이 되기 때문에 혼자 읽기 어려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편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성인들 경우에도 책 읽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럼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내어 읽어주기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독서는 원래는 스스로 읽어 나가는 게 원래 독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 독서를 할 수 있게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들이 필요해요. 읽어주다가 스스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좋고요. 아니면 그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에 반드시 옆에 같이 분위기를 느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읽는 것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읽기 노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부모님 책 읽으시고요. 아이는 아이책 그 옆에서 읽으면 조금 더 그 시간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부, 유튜브 책 낭독 틀어줘도 괜찮을까요? 조율을 잘해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다가 책을 안 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책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에 진입하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점은 충분히 혼자 자력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활자를 읽는 경험치를 쌓을 그 시기에 계속 영상 노출을 해주신 건 그렇게 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책장 넘기기 힘든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력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책 싫어하는 아이 스스로 책 읽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무조건 물리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읽을 책이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정도 이제 방문 과외로 독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부모님은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신 책을 많이 쌓아두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의 독서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독서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책을 같이 도서관 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혼자 이제 다녀오시다 보니까 그런 책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읽을 책이 없는데 읽을 수는 없거든요. 고를 수 있는 2권 빌려와서 2권을 다 읽게 하는 게 아니라 10권 빌려와서 1권 읽으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 중에 한 가지가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부모님들이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독서가 습관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해야 되는 일, 저희가 양치가 습관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쪽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냥 밥을 차려주듯이 책을 차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 8시면 8시 이게 뭐 감정을 섞거나 화를 내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8시는 책 읽는 시간 다 같이 앉아서 책을 읽는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시고 무조건 그 시간을 다 같이 견뎌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이 조금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분위기가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그 시간 무조건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알람을 그래서 맞춰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스스로 아이들이 읽고 싶은 곳에서 책을 읽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독서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정말
정자세로 바르게 해야 독서라고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막 거실에 책상 갖다 놓으시고 독서대 쫙 펼쳐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독자들의 특성이나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은 편안한 자세로 읽어야 좋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야 또 몰입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의 자세가 가장 몰입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독서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조금 자유롭게 집 안에서만 어느 공간이든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6개월, 1년 정도만 하시면 사실은 습관까지 들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읽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조금 절망적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이들의 몫이고요. 저희가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1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다 목도를 했는데요. 그게 제 기억에 한 25년 전에서 30년 전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 독서교육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경기도 일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가정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거실 서재화가 유행을 했던 게 어떤 TV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책을 읽자라고 이제 매주 한 권씩 지정해서 그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하면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이. 거실에 막 다 치우시고 이제 과감하게 TV 치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서재로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실에 서재로 만들어 놨는데 가족들이 이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같이 좀 따라오지 않거나 부모님이 또 지키시기가 힘드시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둔 작은 방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먹고 해서 거실이 텅 비었던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물리적 환경 이제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거거든요. 정서적인 게 책에 대한 호감도예요. 그래서 책을 아이가 싫어하게 하는 말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자제하시면서 같이 좀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부모님이 그 공간을 우리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누리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성향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온라인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거실 서재 만드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가족들이 다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숨 막히고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성향을 좀 보시고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서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건 제가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말씀을 잘 드리진 않는 건데, 한 아이를 읽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부모님의 삶이 사실 많이 아이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에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을까부터 다 찾아다가 구해주시고 안 읽으면 읽어주시고 이런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노력은 읽어주기를 정말 아이 6학년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부탁드린 것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3살, 4살 때 사실 딱 보이거든요. 말이 빠르고 언어 이해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또래보다 조금 더 1~2살 많은 형이나 누나랑 얘기하고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딱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너무 느리다, 말 이해도 느리고 내가 평소에 지시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느리다,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말 이해력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느끼신 부모님께 정말 6학년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읽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가 봐도 이제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였는데 어느 정도 6학년쯤 됐을 때에는 꽉 채워져서 학업에도 잘 적응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권장도서 읽히기 전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우선 이것도 2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권했을 때 잘 읽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추천도서랑 권장도서에 있는 목록들을 저도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사실은 도서관에 가면 그 책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막 관심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있는 목록이 활자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목록으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독서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책이 계속 새로 나오고 어린이 책은 어떤 경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만큼 이렇게 캐치하시기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읽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뭔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권장도서, 추천도서 목록은 너무 좋지만 이게 도서관에 있는 목록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시지 말고 여기서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책을 준다고 아이들이 읽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읽는다면 정말 아주 소수의 정말 말을 잘 듣는 친구들, 그냥 이거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FM처럼 하는 친구들이 아주 소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친구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읽는 척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에서 너가 골라봐. 항상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에게 책 빌려줄 때 3권에서 5권 정도 쫙 펼쳐놓고 한 권만 골라봐. 그럼 아이들이 벌써 거기서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딱 한 권을 주고 이걸 꼭 읽어야 돼.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면 좋습니다. 억지로 읽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아이가 좀 선택해서 읽으면 첫 장부터 조금 편안하기 때문에 읽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게 단어의 느낌인데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너무 안 읽는데 강제로라도 읽혀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밥 먹기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것처럼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읽기 능력이 생존 능력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만약에 교육 쪽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읽게 놔두세요. 독서는 취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리에 앉자마자 산만해져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책과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산만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에 학원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글 속에서 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걸 현장에서 보면서 그냥 마냥 편안하게 그냥 취미 독서 하세요라고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이, 자기 학년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읽기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여서 내가 좀 이 아이가 사회에서 좀 자립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읽기 능력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때 성적이 급상승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 이해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가 다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읽고 이해하고 그거를 표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무엇보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이 너무 자주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공부하고 그 시험을 보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아이를 지켜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특히 중학생분들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해주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없고요. 다 공부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앞에 내가 사회교과서가 있어요. 이번 주 시험범위 나왔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좀처럼 근데 마음과 몸을 그 교재에 진입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시작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건 항상 나중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거는 진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아주 우리가 기초학력 정도는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키워주시면 좋겠고 그게 바로 언어 이해력이고요. 이 언어 이해력은 당연히 잘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글들 읽히는 걸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추상적 사고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되게 어렵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만 해도 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나오는 책들만 해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되게 쉬운 말들로 많이 이야기를 풀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괜찮겠다 하면 읽는데 중학교부터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인 내용 그대로 서술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과학도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도 그렇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정치, 경제, 역사, 도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리,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과거의 것들 되게 잘 정돈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추상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풀어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입이 안 되고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상적 사고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 윤리라는 단어, 가치, 정의, 진리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인가를 본인이 읽어왔던 경험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대입을 해서 계속 추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해를 마침내는 하고 그거를 이해했다는 게 저희가 공부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추상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나는 커서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보다는 걱정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에게 이거를 못하면 미래에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명제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 나 그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사람이 딱 판단력이 흐려지고 몰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안정감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독서와 성적의 관련성은 어떨까요? 이제 독서량보다는 독서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언어 이해력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 언어 이해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밭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거름을 뿌린 정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 이해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다 보니까 과목별로 또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공부는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엄청난 공부 기술을 또 익혀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거의 가장 밑바탕이 독서로 만들어진 언어 사고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독서로 얻어지는 가장 큰 공부와 관련된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엉덩이 힘이에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재미있는 소설책 한 권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이거를 몰입해서 읽는 친구들이 엉덩이 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중학교 이상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힘인데 이 독서로 얻어진 체력과 엉덩이 힘이 공부에 바로 직결되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요즘 친구들이 어른들도 지금 똑같은데 저희가 스마트폰의 세계에 너무 푹 빠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책을 한 페이지, 2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막 장난을 걸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장, 2장짜리 읽기 자료를 많이 주는 편인데 그것조차 집중해서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소리내어 읽게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힘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누가 뭐래도 이거는 독서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게임을 우리 아이는 오래 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해서 상당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동을 하면서 앉아있는 힘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공부할 수 있는 힘으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 습득력인데요. 저희가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내용과 지식을 계속 내 걸로 바꿔서 소화를 하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저희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루에 만약에 2시간, 3시간 독서를 한다고 하면 이 시간을 나중에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나간 시기에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때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읽을 수 있는 자기 나이나 자기 흥미도에 읽기 능력에 맞는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지식을 풀어내는구나. 그리고 책마다 구조가 있거든요. 비문학 책은 원인 결과 구조도 있고 주장을 하고 나서 근거를 풀어내는 구조도 있고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제가 독서를 한 권을 완독했을 때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함으로써 나중에 요약 능력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 읽은 친구들은 책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 모르는 것을 공부할 때 습득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건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모르는데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게 교과서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물론 설명해주고 학원에서도 하지만 이 많은 양을 공부하려면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길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안 배웠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공부는 스스로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습득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이제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비문학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비문학 많이 읽은 친구들은 보통 역사, 과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몰입을 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히 배경 지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혼자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분야만 파고드는 친구들은 약간의 구멍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시대만 반복해서 읽는다던가 좋아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만 읽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흐름이 약하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봤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한 분야만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좋아하진 않는데 다만 그래도 그렇게 한 분야를 쌓아놓으면 이거를 좀 정리해 놓은 교과서나 학습서나 문제집 같은 걸 봤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책만 읽는 아이는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현실에서 그런 친구들을 사실은 많이는 못 보고요. 저희가 이제 한 지금 7, 80명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딱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이 말리실 정도예요. 이 친구는 저희 교실에 오자마자 자기가 읽은 책을 저한테 이야기하길 바빠요. 계속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독서만 너무 파고드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이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염려가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아주 일부 친구들은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일부예요. 너무 이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는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약간 우리가 편안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식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있는 말들을 그냥 풀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는 이래서 이랬대요 하면서 제가 듣기에도 어려운 말들 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그거는 저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책 읽고 싶어도 참고 해야 되는 일을 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과의 조율은 조금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조율을 해주는 거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순간 사실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금지시킨다고 해도 어디서든 몰래 다 읽어요.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읽어요. 저번에도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번에 읽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읽지 말라고 했던 건데 밤새 다 읽고 학교 가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몰래라도 읽기 때문에 조율하는 쪽으로 좀 가주시면 글쓰기 좋겠습니다. 사고력을 기른 아이는 나중에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굳이 말씀드리면 한 고학년 이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단 글쓰기 사고력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사고력은 생각 집착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저희가 글을 계속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본인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관련된 책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한 편을 쓴다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생각 집착력이 있다는 건데 이 생각 집착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그때까지도 도덕성도 다 발달되지 않았을 때고 판단력도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저학년은 우리가 딱딱 가르쳐주고 이거는 맞는 거 안 맞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지만 고학년부터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사춘기도 사실은 아이들이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더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발현이 바로 사춘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 나갈 힘이 필요한데 이 생각 집착력, 글쓰기 사고력이 없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은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어른에게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사고력과 사실은 자기 일상의 문제 해결력이 아주 많이 맞닿아 있어서 고학년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가. 물론 우리 살면서 겪는 문제가 되게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냐에 따라 어른이 나서줘야 될 때는 분명히 있지만 아주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면 글쓰기 사고력이 독후 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독후 활동에 대한 약간 인식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독후 활동은 당연히 좋은 건데 최고의 독후 활동이 뭐냐면요. 책을 읽는 중에 멈추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의 독후 활동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책을 읽다가 멈추는 이유가 있거든요. 책을 읽다가 뭔가 생각지 못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정서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사람은 일단 책을 덮어야 됩니다. 덮고서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뭐 산책을 하고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독후 활동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거든요. 또는 그냥 책을 다 읽고 나서 여유가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그 책의 내용을 계속 매개를 해서 일상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을 덮자마자 바로 무언가 과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독후 활동은 한 권 읽을 시간이 만약에 1시간 걸리는 책이면 2시간을 허용해 주는 게 독후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읽고 나서 너무 바쁘게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독후 활동이어서 이게 그냥 독후 활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하는 독후 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사고를 정리해서 글을 쓰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필요한 독후 활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정말 너무 지겹게 읽은 책으로 너무 완벽한 글을 쓰길 바라는 것. 이 정도는 지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저희가 이제 비문학 도서 읽을 때 4학년 이상이 넘어갔는데 읽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부모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집에서는 읽고 싶은 재밌는 책을 뭐든 좋으니까 누워서 읽어도 좋으니까 정서를 좀 마음이 열리게 해서 읽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6학년까지 뭐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 독서라고 해서 이 책 정도는 지금 필요한데 하는 시점의 책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권해줘요. 근데 그런 거는 어른이 권한 책이잖아요. 어른이 권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어른이 권한 책이고 읽기 능력과 딱 맞지 않는데 완전히 다 이해하고 소화해서 글을 쓰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책은 제가 선택한 책이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 목적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즐겁게 읽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거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고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이거보다는 더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가볍게 읽고 가볍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다 이해를 못했어가 아니라 이 책은 어느 정도 어려웠고 왜 관심이 없는지 이거를 저는 항상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되게 솔직하게 말해요. 반만 읽었어요. 읽다 말았어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잘 읽었다고. 근데 사실 수업하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그걸 제가 도와주고 그거에 맞는 이제 글쓰기 활동도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변형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융통성만 발휘하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논술 사교육이 필요할까요? 이제 논술 사교육의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읽은 책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말하고 생각해서 아웃풋을 하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게 만약에 논술 교육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어서 읽기 능력을 충분히 갖춘 친구들에게는 이 논술 사교육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배경 지식도 많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읽는 책들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읽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토론할 거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아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이거보다 다른 걸 해야 되는 아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은 경험이 없어서 책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 논술 수업보다는 책 읽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내면 사실은 6학년까지 똑같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5, 6학년 때는 사실은 이게 친구들이 읽었든 읽지 못했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맞게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인풋 작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엄마표 논술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정에서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말하기 논술입니다. 집에서 바로 종이 갖고 오면 아이들 싫어하거든요. 융통성 있게 지도해 주시면 괜찮지만,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고 책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사실 글로 바로 쓰는 거는 되게 능숙한 필자들이 하는 거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글을 쓰면 평소보다 더 잘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로 제 생각을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서 그거를 뭉뚱그려진 실타래 같은 거를 실로 풀어내주는 작업이 말하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말하기를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무슨 전문가처럼 배워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책을 읽었으면 아이들이 그냥 간단하게 감상이 어땠는지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면 스스로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면 질문이 이어지고요. 질문을 받아서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질문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질문을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대화가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는 분들은 같이 찾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서 찾아보시거나 요즘은 저희에게 아주 훌륭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하나 생겼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되게 놀라요. 저도 가끔 해주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얘한테 물어볼까? 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엄청나게 순식간에 많은 양의 글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원래 13세 이상 정도가 사용하는 게 적당해서 그 이전에는 어른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상한 말도 종종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순식간에 그 앉은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활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아주 간단하게 글 써보는 건 그 차후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아이가 매일 책 한 권, 기사 한 개를 읽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자기에게만 향해 있는 관심이 좀 외부로 넓혀지는 경험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심청전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해볼게요. 심청전 읽으면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얘 효녀다. 요즘은 이게 정말 효녀일까? 여기까지 이제 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 어떤 기사를 읽을 수 있냐면 노인 부양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과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순간 이제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내가 읽었던 심청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연결이 되네 라고 하면서 관심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아니 초등학생 아이들이 앉아서 노인 부양 문제, 장애인 복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넓혀보면 그게 다 우리 주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삶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사실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문제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까지가 나의 문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바빠서 막 내일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저희 성인들도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확실히 보는 폭이 넓어져서 책을 고르는 눈도 넓어지고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그게 다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력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이들 정말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매일 책 읽고 기사 읽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청전 읽고 이런 기사 읽으세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가장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에 가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관심 있는 책을 가져오셔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책에서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오늘 읽은 책이 만약에 왕따 문제다. 그러면 왕따라는 키워드를 찾으면 요즘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찾으면 조금 자극적인 거, 아이들 읽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염려는 되시겠지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도 이제 질문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최신 시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한 달 전에 얘들아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선생님 일주일 전에 이런 게 있었대요 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아이들이 본인들끼리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자극적인 단어 중심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른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 연결만 조금 하시다 보면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아이들과 좋은 기사 한 편을 읽었어요. 기사의 키워드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우주 개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책을 갖고 오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평소에 저 우주 싫어요, 관심 없어 이런 친구들이 기사 지금 민간기업 어디에서 이런 우주 개발을 하고 있대, 이번에 이거 성공했대 이런 걸 들으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이 폭넓게 담긴 책을 읽으면서 순식간에 몰입을 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유지해서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논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 이제 제 제자들이 종종 연락을 해와요. 근데 가깝게는 지금 이제 중고등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요. 제가 이제 가장 오래 연락하는 최장 어린이가 아니죠. 30대 중반의 이제 청년이죠. 벌써 그 친구하고도 연락을 하는데, 학업에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저한테 연락하는 게,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랑 읽었던 책들이 수행평가에 도움이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때 선생님이 세계사책 읽으라고 해서 되게 싫었는데 왜 읽었는지 알겠어요 하면서 학업이랑 이제 연관돼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회에 나간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학창시절에 되게 힘들었는데 논술 수업이 그냥 그나마 하나의 힐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분명히 그때는 그 친구가 선생님 쓰기 싫은데요 라고 했던 친구거든요. 이 책 어려운데 했던 친구인데,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건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저희 그 논술 수업이라는 게 사실 입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사 이야기를 다 하고, 세상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책이라는 걸 매개로 독서 논술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비록 힘들게 글을 쓰고 갔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때의 하나의 힐링이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만 보고 막 조급해 하기보다는 폭넓게 보고,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자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서 교육의 목적은 저는 자기 인생의 생각의 자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인생을 개척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을 성인으로 키우는 목적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책과 글, 이게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게 다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 독서교육 전문가가 생각하는 진짜 논술 교육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논술 교육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게 논술 교육입니다. 사실 입시 논술은 나중에 필요한 친구들만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논술 수업에서 논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그렇긴 하는데, 책을 읽는 시간도 사실 많고요.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고, 논술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독서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6학년이고 중학생 친구들도 제가 뭔가 질문했을 때 엄마가 도와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물론 잘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게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짜여진 틀에서 해야 되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한 시간이 비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엄마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걸 나누는 일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입시에 도움되고 당연히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타고난 언어 능력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언어 이해력과 언어 사고력이 높아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아이는 책 안 읽는데 공부 잘한다던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공부가 다 사실은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언어 능력 자체가 높게 타고난 친구들은 만약에 학습 목적으로만 독서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양에 너무 집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독서를 이제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닌 것이, 저는 지금 학습력, 읽기력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강제로 너는 이제 충분하니까 안 읽어도 돼, 이거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읽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지점에 있는 친구들은요, 읽기량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독도요, 사실 아이들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다독기를 겪는 친구도 있고 안 겪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 책이 너무 재밌어서 다독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해가 안 돼서 다독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데, 일단 읽기 능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좀처럼 우리 아이가 책의 세계로 진입을 못한다 할 때에는 다독이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책마다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르고 끌어가는 방식들이 달라요. 이런 거를 계속 읽으면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지 자원이 필요해요. 이 경험을 쌓아야 책은 이런 거구나. 책은 이렇게 읽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는 이런 독서법으로 책을 읽으면 되겠구나를 그 과정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는 양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친구들은 특히 저학년 때 어떤 책이든 읽어주시고 읽게 하고 읽어주시고 읽게 하는 거 계속 반복하셔서 양을 늘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독서의 질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껏 읽다가 오늘은 1시간 만에 3권 읽을 수 있는데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한 권만 읽고 싶어 라고 아이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읽기 호흡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스스로 천천히 읽으면서 독서의 질, 수준도 높여가는 건데 이거는 앞에 것을 저희가 도와주면 나중에는 좀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방법은 내용 물어보기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취소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이제 책을 같이 읽지 않으시면 내용 물어보기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읽을 책을 골라서 읽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독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을 책을 자기가 고르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른 책을 앉아서 스스로 재미있게 읽고 와, 다 읽었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웬만큼 잘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읽었는데 너무 빨리 읽었어요. 그러면 대충 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책은 모든 책을 저희가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읽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책은 좀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너무 집중해서 읽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빨리 읽어버려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건 6학년까지는 최소한 자기가 자기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기의 독서법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교육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독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책을 어른들도 책 진입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과정을 겪는데요. 모든 독자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내가 어떤 책은 좀 발췌해서 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독해서 읽고 싶을 때도 있고 반복 독서하고 싶어서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책의 내용이 그 독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도가 있는가, 어느 정도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즘 독서 교육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텍스트를 만나고 자유롭게 책을 만나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읽어본 경험치를 쌓기 전에 저희가 너무 정독 독해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모든 텍스트가 재미없어지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읽고 싶지 않네, 이렇게 읽어야만 되는가라고 해서 글을 좋아했던 친구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독서법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5, 6학년까지는 사실 충분히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잘 읽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몰입 독서가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책을 읽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거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저희가 읽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라서 책 읽기가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앞에 3분의 1 정도 읽으면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지는데 앞에 부분이 그래서 사실 새로운 책을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자의 사고와 저자의 언어를 따라가서 읽다 보면 상당히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옆에서 불러도 모르고 밥을 먹으라는 소리도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 독서를 아이가 종종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몰입 독서 했을 때 그 책은 잘 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책을 몰입 독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그런 책은 가끔 만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몰입해서 읽은 책을 그 자리에서 완독할 수 있는가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책이 정말 재밌으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밥 먹고 싶어도 참고 읽는 일이 일어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경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끊고 싶지 않고 뒤에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완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2시간, 3시간, 4시간을 견디고 앉아서 읽었다는 건 매우 힘들지만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자기에게 분명히 남은 것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역시 모든 책을 앉은 자리에서 완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읽기 호흡이 앉은 자리에서 완독하는 책이 생길 만큼 많아지면 나중에는 자기가 또 자기 속도나 자기 스케줄이나 컨디션에 맞춰서 나누어 읽을 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요령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을 감정이든 내용이든 표현을 하는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보통 이제 내용을 말하면 잘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감정만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나 이거 읽었는데 너무 이상해. 무슨 내용이 이래? 정말 말도 안 돼.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 벌레가 됐는데 그냥 버려두고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소풍을 간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막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자기에게 흡수가 되었다는 거고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지식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읽은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퀴즈 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읽은 걸 내가 되새기고 싶기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면 머리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을 받아들일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놀라운 지식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런 지식을 끊임없이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을 말하든 내용을 말하든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또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부모님 상담하고 우리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양쪽이 다 힘들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돼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매일 학원 데려다 주고 또 직장에 있다가 나오셔서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부모님 다 일하시면서 아이들 이제 키우시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만 보다 보면은 또 되게 안쓰러운 점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일단 그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최근에도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글쓰기를 했는데 제일 많았던 것들이 학원 줄여주세요, 숙제 줄여주세요, 잔소리 줄여주세요 였거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있는 한계치보다 좀 더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염려가 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가 의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인가 생각하고 오늘 함께 책 한 권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